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 처음 겪으시는 거죠? 저도 사실 아마 여러분이 앉았을 때는 그 느낌이 아니지만 앞에서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의자에 다 이렇게 XXX 써 있잖아요. 이 XX가 굉장히 좀 위협적인 느낌도 드는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아니면 누군가는 또 새로운 기회를 또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 이 언컨택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부터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장 보러 가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집 앞에는 장바구니가 있죠. 장바구니만 있는 게 아니고 세탁물도 저렇게 있죠. 요즘 이렇게들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팬데믹이 와서 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한 건 아니고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건 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편하고 싶어서 계속 비대면을 원해 왔습니다. 타이어를 이렇게 갈더라고요. 예전에는 타이어 가려면 차 끌고 갔어야 됐다면 지금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 내 주차장에 있는 차는 누군가가 잘 갈아놓고 나는 돈만 보내면 되죠. 이것도 정말 사람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은 무서워서 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간도 줄여주고,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많이 가깝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는 불편함 조금 있는 거 빼고 솔직히 큰 불편 없이 잘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강연도 들으시고, 이렇게 모이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들으실 테고요. 온라인 수업도 요즘 학교에서 다들 하고, 출근 못하면 재택근무, 화상회의도 많이 하시고요. 쇼핑 다들 잘합니다. 우리가 이미 일상을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팬데믹이 지금 오지 않고 한 20년 전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엉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비대면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었는데 그동안 조금 감지를 안 했었거나, 그리고 그동안 많이 와 있던 걸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참에 훨씬 더 많은 걸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루고 사람들 만나더라고요. 우리는 칸막이 쳐서라도 만나야 돼요. 사실 이 한 장의 페이지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팬데믹이 와도요, 우리는 단절되어서 고립되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든 만날 방법을 자꾸 찾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영화계가 팬데믹으로 멈추니까 거기서 일하던 스턴트맨들이 이런 발상을 한 건데요.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한 거죠. 집에서 각자 놀던 스턴트맨들이 저렇게 릴레이 한 거죠. 앞 사람이 찍으면 곧 뒷 사람이 그걸 이어서 찍는 거니까 앞 사람이 어떻게 끝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사람이 이어가야 되는 거니까 소품을 연결시켜서 되는 거죠. 이걸 프랑스에서 했더니 이걸 또 지켜본 미국에서 우리도 하자. 미국에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동참을 해서 미국에서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시아 우리도 하자 해서 견자단이 주축이 되어서 아시아의 수많은 배우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연결되어서 살려고 하고 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이번 팬데믹 때 우리가 얻은 메시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컨택트라는 화두의 핵심은 사람이 싫어, 사람이 안 보겠어 이게 아니고, 보긴 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컨택트가 아닌 다른 관점, 다른 방식의 컨택트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찾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언컨택트라고 그래서 그 단어 속에서도 컨택트란 말을 왜 꼭 살렸느냐. 보통 컨택트란 말을 다 살리지 않고 언택트라고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언택트가 여러분들 언컨택트를 줄여서 언택트라고는 다들 부르시잖아요. 줄임말이 가지는 단점이 좀 있긴 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on이 아니고 사실은 컨택트가 핵심이어서 그 말을 유독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 듣다 보면 왜 우리에게 컨택트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조금씩 알 텐데요. 우리는 컨택트의 방식을 바꾸는 거지 컨택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살면서 했던 수많은 컨택트의 환경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지 단절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이런 걸 펀딩하더라고요. 투명 마스크인데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저게 뭐 살균도 되고 그리고 저기 필터가 있어서 계속 공기 순환도 시키고 그리고 저걸로 말하면 김서리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기능도 있겠죠. 사실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상대의 표정이 안 보여요. 우리는 사실 상대의 표정 안 보고도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표정 안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팬데믹 나자마자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냈을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하다 하면서. 근데 이걸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펀딩도 3만 달러를 목표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뭐 아직 좀 남긴 했지만 거의 한 100배 가량 펀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욕망이 이런 거에 계속 부합해가고 있고 마스크란 거 하나만 쓰더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쓰던 마스크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자꾸 고민하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 언컨택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사실 뭐 좀 더 안전하고 싶죠.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 화두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지금 대두가 된 건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컨택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싶은 거였고 그 전까지 IT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편리 때문이에요. 사실 안전하고 편리라는 두 개의 단어는 가까이 붙여놓기 조금 맥이 안 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잘 연결시켜 봤더니 둘 다 언컨택트의 가장 핵심 화두가 된 거죠. 저는 이 화두를 좀 더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두를 얘기를 하면 뭐 쇼핑할 때나 아니면 금융할 때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비대면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넓게 확장이 되면 우리의 일상, 의식주를 비롯한 뭐 심지어 정치, 종교, 예술까지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 비대면 상황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것이 단지 개별적인 몇몇 사람들과 몇몇 뭐 업종의 얘기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본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컨택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 오래라는 게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서 살아왔으니까 굉장히 끈끈하게 그 끈끈하게 살던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뭐 끈끈하게 뭉쳐진 인맥도 문제가 없지 않았고 끈끈한 가족조차도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 그 대안들을 계속 요구했던 건 거죠. 그게 계속 사회가 지나는데 기여를 했었고 마찬가지예요.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이런 확산들은 더 많이 이루어질 건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번 큰 전체 주제가 뭐 위기와 기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쓰죠. 위기는 기회다. 특히나 최근 몇 달 새 이런 말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해봤을 거고 상습적으로 하루에 10번씩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말 믿으시나요? 위기는 기회다. 거짓말입니다.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국 우한 지역이 대봉쇄를 하고 봉쇄를 했다는 얘기는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중국에 있는 쇼핑몰 징동닷컴은 거기서 뭘 했냐? 자율주행 배송 테스트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는 거와는 다른 문제인 거죠. 봉쇄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평소에 자율주행 차량을 도로에서 테스트한다 그러면 규제 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상사태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평소에 못했던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가 된 경우에나 이게 가능한 건 거지. 준비가 전혀 안 된 기업들은 남 하는 거 구경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얘기할 거면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어떤 준비를 해왔던가부터 짚어봐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슨
동기부여 뭐 으쌰으쌰 하는 느낌으로 위기는 기회다, 열심히 잘하자,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한 시대는 끝났잖아요. 뭐 실패한 사람도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한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제대로 안 해서 못한 경우가 사실은 많은 거죠. 또 이런 것도 기회죠. 위기 속에서 맞은 기회.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뭘 느꼈나? 이번에 위기를 만난 기업과 기회를 만난 기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을 좀 더 잘해 놨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위기와 기회가 많이 엇갈렸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저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저 말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새로운 기술, 신기술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요. 핵심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꿔주겠는데 그 바꿔주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답을 찾아서 일을 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IT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건 목적이 저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 수많은 기업들이 느꼈어요. 아, 그걸 좀 미리 좀 더 할 걸.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 국민의 유행어처럼 다들 얘기했지만 말 그렇게 많이 한 것 치고는 썩 잘 안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팬데믹이 오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좀 더디게 했던 기업들 이참에 좀 바꾸자,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돈을 쓰니까 누가 가장 해피하냐? 저런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수많은 솔루션도 갖고 있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한 2년치의 성과를 한 2달 만에 해버렸다. 뭐 일종의 플렉스 한 거죠. 이들은. 이뿐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주가 되게 좋잖아요. 역대 최고치잖아요. 던킨도 이번에 성과가 좋습니다. 던킨이 왜 성과가 좋으냐? 팬데믹 와중에도 미국에 있는 던킨 매장 거의 대부분은 정상 영업했습니다. 전 세계 던킨 매장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근데 왜 얘들은 정상으로 영업했을까? 앉아서 먹는 거는 문 닫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던킨이 뭘 잘하냐? 드라이브스루를 잘해요. 이 회사는 드라이브스루, 컵사이드 같은 픽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던킨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엔 던킨 도너츠부터 떠오르죠. 원래 이름이 던킨 도너츠였잖아요. 70몇 년간. 그러다가 작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도너츠를 뗐어요. 왜 뗐을까요? 도너츠를. 70몇 년간 쓰던 그 좋은 이름을. 안 팔려서 뗐어요. 요즘 도너츠 별로 뭐 몸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뭐 기름에 튀겨서 설탕 묻은 거. 잘 안 먹다 보니까 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매출이 도넛이 아니고 커피하고 음료가 됐어요. 지금 던킨은 커피 음료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값이면 커피를 던킨에서 살까요? 스타벅스에서 살까요? 같은 값이면. 던킨 가시라고 한 명도 없겠죠. 같은 값이면.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같은 값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좀 싸거나 좀 빠르거나 좀 편리하거나 뭔가 그게 좀 있어야지 갈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하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자기의 입지, 자기의 처지를 잘 알아야지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답을 못 찾는데 이들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드라이브스루 속도가 딴 데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맥도날드보다는 한 1분쯤 빨라요. 드라이브스루 주문해서 나온 데까지 1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알아요. 자기네 그게 약점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맥도날드가 작년, 재작년에 샀던 회사들 리스트를 한번 보면요.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회사를 하나 산 게 있어요. 왜? 소비자가 주문할 때 말로 했는데 이상한 발음, 이상한 지역 사투리를 썼는데 못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못 알아먹으면 자꾸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니까. 그거 알아먹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회사를 또 샀냐면 우리가 한 개를 주문했을 때 한 개만 파는 직원은 나쁜 직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개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주문하고 나면 반드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더 필요한 거 없애라고 물어보는 거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평소에 뭘 시켜왔고, 아 이걸 주문했으니까 곁다리로 이걸 얘기하면 반드시 살 가능성이 높다. 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면 그냥 필요한 거 없애요가 아닌 이거 필요하지 않은 세라고 바로 묻겠죠. 그거 하는 회사를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던킨이 왜 속도가 빠르냐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계속 돈을 써왔어요. 뭐 스마트 오더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계속 투자하는 게 자기네 처지가 어떤 거, 자기네 포지션이 어떤 건지 알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이 이들에겐 미래의 방향이라고 봤던 거예요. 올해 팬데믹이 올 줄 알고 이렇게 대비한 게 아니고 팬데믹과 무관하게 소비자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갈 거라서 준비한 것뿐인데 팬데믹 때문에 더 이득이 된 거죠. 이런 걸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매출이 확실히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과 후에 매출의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했던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좀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올 1분기 팬데믹 와중에도 던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었어요. 1.3%. 겨우 1.3 하겠지만요. 같은 기간 스타벅스는 마이너스 4.9, 맥도날드는 마이너스 6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 선방잘한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갖춰놨다는 것. 어찌 보면 이들이 우리가 가진, 제가 앞서 언컨택트의 중요하들을 안전하고 편리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안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편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전화두가 대두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필요한 이슈였어서 이 회사는 운 좋게도 기회를 많이 만난 거죠. 가수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못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죠. 수많은 가수들이 상반기 하려고 했던 거 거의 대부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BTS가 6월 14일 공연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봤죠. 유료 공연. 전 세계에서 75만 명 이상이 봐서 스트리밍 유료 요금만 갖고도 최소 230억에서 한 260억 얘기하더라고요. 공연 한 번에 90분 공연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만약에 잠실 종합경기장 공연을 몇 번쯤 해야지 저만큼의 돈이 모일까요? 많이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공연을 못해서 대안으로 온라인을 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이 훨씬 더 큰 돈이 되는 거면 앞으로는 그게 그냥 임시방편 대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공연은 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화면을 선택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카메라를 달리 선택할 수 있어요. 7명의 멤버를 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나는 특정 멤버만 계속 끝까지 볼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오프라인 공연에서 하기 힘들었던 것까지 다 구현해 줍니다. 앞으로 공연은 이 방향으로 많이 가겠죠. 그럼 이것도 전 세계 모든 가수들의 공연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유독 K-팝 스타만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아니 왜 하필 K-팝 스타만 이런 거 잘할까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한국은 내수 기반이 굉장히 좀 작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려면 아니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거 갖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뭔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공연에 IT를 접목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을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게 쌓여서 지금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는 이럴 때 얘기하는 건 거죠. 준비가 안 된 나라들은 그냥 가수들 별로 공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는 이게 무료이긴 하지만 신곡 발표를 게임 속에서 했습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공연을 한 건데요. 물론 짧게 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출연한 건 아니고요. 자기의 아바타를 출연시키고 물론 목소리는 자기가 직접 노래를 한 거죠. 첫 번째 공연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무료긴 해도 아무리 무료여도 1,000만은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게임 속에서 이런 공연을 하느냐? 포트나이트가 총 쏘는 게임이지만 사람들이 총만 쏘진 않잖아요. 자기 아바타도 꾸미고 아바타끼리 친구도 맺고 어울려 놀아요. 사람들이 어울려 논다는 얘기는 소셜 플랫폼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놀면 거기에 기업은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는 곳에서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관계를 자꾸 맺고. 이래서 기업들이 자꾸 들어갔어요. 어떤 기업이 들어갔냐면요. 나이키가 우선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네 신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는 게임 속에서 전장을 뛰어다닐 땐 역시 나이키 운동화가 좋아 이러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 게임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게임하다가 나이키 광고판 보면 신발 하나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스타워즈나 어벤져스나 이런 캐릭터, 그러니까 이런 라이선스 갖고 있는 회사들도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 꾸밀 때 이왕이면 저런 걸로 꾸미면 좋잖아요. 뭐든 자꾸 팔아요. 근데 앞으로 뭐까지 팔 수 있을까요? 제한이 없을 건데 아마 보험도 누군가 들어가서 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껴본 적이 일상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선 총 쏘는 데니까 일상적으로 위협을 느껴요. 이럴 때 옆에 가서 혹시 보험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이런 전장 아니겠습니까? 보험뿐이겠어요? 뭐 누구한테 대출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총 쏘는 와중에 별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기 노는 사람이 현실에 있는 우리라서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아우 게임은 게임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게 옛날 사람의 관점이라면 지금은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디지털, 아날로그 구분하는 것도 되게 구닥다리 같은 옛날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손바닥에 스마트폰이 있는 순간 이걸 온하고 오프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애초에 구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은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이런 공간에도 우리는 좀 들어가야 돼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런 데서 문제를 자꾸 푸니까 이런 기업도 들어가요. 구찌는 아까 포트나이트 총 쏘는 데는 들어가지 않고요. 테니스 하는 게임에 들어갔는데, 테니스 하는 게임에서 아바타한테 구찌의 트레이닝복하고 신발을 입히고 신겨요.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위아래로 구찌로 다 입고 신발 신고 하면 좀 비싸잖아요. 우리 아바타한테 하는 거는 뭐 10,000원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000원은 다 있잖아요. 나는 못 입어도 날 대신하는 아바타가 구찌를 다 위아래 하면 굉장히 내가 기분 좋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열심히 테니스를 내 아바타가 치다 보면 마치 내가 저거 입고 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도 구찌가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구찌는 저 게임에다가 진짜 물건 살 수 있는 링크를 꼭 붙여줍니다. 경계가 지워지기 때문에 심지어 명품마저도 여기 들어가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앞으로 별의별 거 다 들어가겠죠. 또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어떤 분들은 야, 세상 좋아졌다 그러는데요.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세컨드 라이프 2003년에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세상은 이미 저 때부터 좋았어요. 지금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요. 저 때 뭐 몇 년간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놀았어요. 가상현실 공간이자 소셜 플랫폼이었는데요. 이때 여기서 만난 사람끼리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누군가 여기서 부동산도 팔고 보험도 팔고, 어떤 회사,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이 여기 들어가서 사무실 차려놓고 바이어도 만나고 별거 다 했어요. 저거 옛날이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한참 옛날. 지금보다 인프라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안 좋았겠죠. 지금보다 훨씬. 근데도 그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놀았어요. 그 말은 앞으로 이런 공간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포트나이트에서는 놀지 않잖아요. 뭐 이번에 모이라 동물의 숲에도 많이 놀죠. 사람들 아바타 꾸며가면서 거기도 기업들 많이 들어가고, 이미 우리는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즉 현실과,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직접적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를 이미 지우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세상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가던 길이었어요. 비대면 사회가 늘상 우리 주변에 있었고요. 컨택트 기반에서 우리가 늘상 살아왔는데 뭐 불편한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았었고, 그래서 계속 바꾸고 싶었고,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 IT도 기여를 했고 우리 사회의 욕망도 자꾸 기여를 해서 점점 혼자 살고 싶어하고 1인 가구 증가라던가 관계의 수준 느슨하게 바뀌는 거라던가, 이 모든 과정들이 한 번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고 가던 중이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 화두를 해석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이거였거든요. 변화나 혁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와 혁신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따지거든요. 분명히 그 변화와 혁신이 우리 조직과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롭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밥 그릇이 떨어지면 저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미래가 저기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막거나 저항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화는 빨리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 팬데믹은 그걸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저항 논리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면 더 빨리 바뀌겠죠.
어찌 보면 이것이 위기 속에 만난 기회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이 끔찍한 게 어떻게 선물이 되냐? 그렇죠? 팬데믹은 끔찍한데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메시지들은 좋은 선물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기회일까요? 이런 상황 자체가.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나 정말 기회야 하고 그렇죠? 관련되는 주식을 좀 잘 사서 기회를 잡은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기회를 잡은 분도 있겠죠. 기회와 위기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물론 이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 주식을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엄청 기분 좋아하시겠죠. 팬데믹 와중에 역대 최고 주가를 달성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왜 역대 최고를 자꾸 달성할까요? 원래도 잘 나갔잖아요, 얘들. 원래도 잘 나가는데 지금 더 잘 나가게 생겼다는 얘기는 원래 이들의 사업 방향이 언컨택트 이코노미에 굉장히 밀접한 사업이었는데 이참에 그게 더 가속화되는 거니까 당연히 더 잘 될 거라서 이들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지금 주가가 뛰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 방향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사서 기회를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그러게 이런 거 좀 사지 그랬어요 이러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단서를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의 진화 방향이 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저 방향 속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늘상 존재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전 세계 산업을 쥐고 있고 전 세계를 계속 끌고 나가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지가 돼 있다면 일하는 방식이건 사업의 방향이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대비를 하거나 관심을 가졌어야 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에서 근데 테슬라가 작년에 몇 대 차를 판지 아세요? 37만 대가 채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판 게. 참고로 현대차는 몇 대 팔았을까요? 400만 대가 넘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10배가 많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비싼 애들이 누구냐? 도요타인데요. 도요타는 작년에 몇 대 팔았나? 1000만 대 팔았어요. 37만 대 판 애가 1000만 대 판 애보다 저 기업 가치가 높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테슬라가 잘하는 게 전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을 잘하는 거잖아요. 전기와 자율주행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 같은 거잖아요. 둘 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도 잘 굴러가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수많은 IT 기업의 사업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빅데이터도 그렇고요, 핀테크도 그렇고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를 비롯해서 로봇, 각종 기술들 우리가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사람 없이 잘 굴러가는 거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다 비대면 환경에 맞는 언컨택트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왜 저런 전기차 쪽에서 기회가 더 많아졌냐.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번에 팬데믹이 실체가 뭐라는 걸. 팬데믹이 외계인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심어주고 간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생태 문제와 기후 위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를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은 나는 안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개인의 탄소 배출량, 즉 우리가 아침부터 물 쓰는 것부터 우리가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부터 이 모든 소비에 있어서 다 통칭해서 탄소 배출량으로 측정을 해보면요.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딜까요? 참고로 전 세계 13,000여 개의 도시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큰 도시는 다 분석한 거예요. 그중에서 1등 서울입니다. 우리도 나쁜 짓 하고 살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난 서울 사람 아닌데 이런 사람 있어요, 분명 여기.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는 상위권에 다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생기는 전염병들이 인수감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한테 옮겨오는 것들이 많은데요. 야생의 영역을 사람들이 계속 개발한다고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야생 그들도 사실 어찌 보면 지구에 있어서 그들도 큰 중요 존재인데 그들의 동네를 우리가 다 쳐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들 못 살게.
그걸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이 된 거고, 기후 위기라는 게 그냥 온도가 올라가서 덥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뭐 해수면 높아지고 이런 얘기보다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과 연관되어선 보통 그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 중에 모기가 많잖아요. 말라리아도 그렇고 댕기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확산돼가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대부분 모기가 옮기는 거고, 그들이 사는 서식지가 기후 위기,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넓어져요. 전염병이랑 무관하지 않아요, 사실. 기후와 생태 이 위기가 우리가 지금 겪는 최근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전염병, 이번 말고도 계속 겪어왔잖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팬데믹이 온 걸 우리가 처음 겪는 건 거지, 그 전에도 계속 왔어요. 동물도 많이 왔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동물 살 처분하는 거 거의 매번 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본 거죠. 실제로는 파묻었는데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안 다뤘거든요. 사람이 더 지금 급한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늘상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계속 겪고 사는 거, 이 모든 배경이 환경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런 전염병이 또 언제 생길지, 이번 팬데믹이 끝나도 또 언제 또 새로운 팬데믹이 올지 그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비에 있어서도 이왕이면 좀 더 신경 써서 환경을 좀 덜 해치는 소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왕이면 차를 사도 어떤 차를 사야 될 건지부터, 그럼 안 사고 빌려 쓰면 어떨지부터 다양한 관점들이 나올 거고, 플라스틱 안 쓰기부터 별의별 얘기가 자꾸 나오겠죠.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지 사실 우리가 수십 년간 못한 짓 한 걸 상쇄시킬 겁니까? 또 수십 년 또 착한 짓 해야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 불안감은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비대면에 대한 관점을 이참에 한번 팬데믹 오고 잠깐 그러는 거지 금방 끝날 거고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애초에 지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의 양극화가 과거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부자는 100평에 살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집에 산다. 부자는 막 비싼 차를 사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정도의 차이. 돈 많으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이 정도의 차이. 근데 이번에 뭘 느꼈냐? 돈 많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요. 이걸 느꼈어요. 뉴욕에서 부자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의 치사율이 15배 차이 난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양극화는 그냥 열심히 잘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세상을 모두 적자 생존으로만 두고 잘하는 사람이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잘 했으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거고 자기가 못한 거니까 다 감수해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방치하면 양극화의 갭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는 우리 모두가 떠안아야 될 숙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방치했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만 늘상 생각해서 그런 것만 자꾸 따져왔지 사회 전체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도 우리 다음 세대의 앞날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뭘 느꼈냐? 이 디바이드를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쓰는 게 원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 여기서 원활치 못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많거나 시골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원래 소외 계층이었던 분들이 이번에 저 디바이드를 더 많이 겪겠죠. 금융사들이 점점 대면 채널 줄여나가죠. 그러다 보면 그들은 직접 영업점에 가서 사람한테 뭘 해야지 금융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소외계층 일부 사람들이라면, 다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넘어가면 금융 서비스 하나 이용 못해요. 심지어 커피 주문, 햄버거 주문도 다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키오스크 쓸 줄 모르고 스마트폰 없는 분들은 햄버거나 못 먹어요. 요즘 주차장에 돈 받는 사람 없잖아요.
신용카드 없고 그럼 뭐 무슨 페이 이런 거 못 쓰는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편리함은 누리지만 모든 사람의 편리는 아니라 이거죠. 결국 앞서 얘기했던 양극화도 그렇고 이런 디바이드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팬데믹 때문에 비자 제한하는 나라가 좀 많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뭐 남미나 제3세계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미국이 세계적인 농업 국가잖아요. 미국의 농사를 미국인들이 짓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남미 사람들이 많이 짓잖아요. 그들이 못 들어오니까 농사를 못 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안 지을 수도 없죠. 또 미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나라의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들일 거고 돈도 많을 테고 그들이 관심 가진 게 농업용 로봇이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주황색 큰 덩치 쟤는 쭉 지나가면서 농작물하고 잡초를 구분해서 잡초만 쏙 뽑고 지나가는 애들이에요. 좀 신기한 기술 많죠. 저 비싼 장비를 샀는데 팬데믹이 끝나서 이제 다시 일할 사람들 유입된다고 해서 저 물건 창고에 처박아 놓고 다시 사람들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뭐든 새로운 장비, 비싼 장비가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사람의 역할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뭐 프랑스나 뭐 독일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다 대표적인 농업 국가죠. 그런 나라의 농사도 북아프리카나 동유럽 사람들이 와서 지었거든요. 그들이 안 되니까 결국 또 로봇이 들어간다 이거죠. 농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 수많은 생산 현장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확진자가 공장에 한 명이 생기면 공장이 중단됐죠. 생산 라인이 중단됐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기업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다음번엔 겪지 않게끔 푸는 게 기업의 역할인데요. 확진자가 생긴 생산 라인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답이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람을 좀 줄이면 자동화를 더 많이 해두면 상대적으로 사람 때문에 생길 일들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제조 현장에서의 로봇, 제조용 로봇이요, 산업용 로봇이 한 30년 전으로 가보면 30년 전 대비 지금 가격이 절반 이하입니다. 엄청 떨어졌죠. 30년 동안 우리의 인건비, 노동력은 2배쯤 올랐어요. 기업들로서는 뭐 자동화시킬 명분이 충분해요. 근데 그 자동화라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굉장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기업은 위기를 만나면 꼭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은 대부분 그 위기를 줄이는 방법들 갖고 답을 찾는 거예요. 9.11 때 기업들이 느낀 점이 그거였었어요. 빌딩 안에 있는 거는 안전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빌딩 안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다른 백업을 딴 데다가 만들어놔야 될 거잖아요. 여기다가 돈을 기업들이 쓰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이번에 수많은 기업들이 다 느낀 거예요.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장, 뭐 물류부터 다 자동화시키죠.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통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거점 중에 하나가 물류 쪽이에요. 왜? 많이 모여 있으니까. 결국은 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은 다들 위험한 거였으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을 자꾸 찾는 게 또 기업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로봇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산 현장의 로봇은 볼 일이 별로 없을 사람들이고요. 일상에선. 이제까지 일상에서 봤던 로봇이라고는 로봇 청소기 정도. 근데 로봇 청소기는 이제 시시해졌고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뭘 봤느냐. 바리스타를 로봇으로 둔 데 있었죠. 카페. 그리고 로봇이 서빙하는 데도 있었죠. 그런 데가 최근 몇 년 새에 나왔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그런 데 사람들이 한번 가봤어요.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했어요. 근데 2번 안 갑니다. 실제로 로봇이 있는 카페나 식당이 장사가 썩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신기한 건 2번 안 봐요. 이미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어떤 일이 생겼나? 저런 로봇들한테 신기해 이 감정이 아니고 안전해 감정이 생겼어요. 안전하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로봇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나름 젊다고는 해도 지금 10살 미만 애들보다는 엄청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로봇이라는 도구를 아직 그러니까 오랫동안 로봇이라는 환경이 없는 시대에 살아온 우리들이에요. 우리들하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단말기라든가 각종 기계들하고 로봇들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는 기계를 대한 태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감정들을 그런 더 가질 거고, 우리에게 로봇은 사람이 우선이고 로봇은 그냥 있는 도구 정도라면 우리 다음 세대 로봇이 오히려 사람 아니면 뭐 동물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기해 이 감정은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졌던 감정이었던 거예요. 로봇한테 대한 태도가. 안전해, 편리해, 뭐 사랑스러워, 별거 다 나오겠죠. 그런 감정들이 앞으로 계속 더 나올 수 있고 로봇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생활 로봇 시장에 들어온 대표적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죠. 대기업 가진이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로봇에 대한 태도가 이참에 바뀌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이런 거 이제 식당이 많이 도와지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서빙 거는 사람보단 로봇이 물건 들고 다니면 저는 더 안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기회를 또 만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바뀌면 아마 우리가 팬데믹 오기 전에도 미래의 로봇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얘기 들어왔잖아요. 늘상 꽤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일자리는 얼만큼 사라질 거고 뭐 이 걱정 다들 했었어요. 근데 이번 팬데믹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거면 이런 변화가 두렵고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 진화 속도를 더디게 브레이크를 잡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양극화의 문제가 됐건 일자리의 문제가 됐건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게 결국은 다 함께 산다는 문제잖아요. 상생 공생의 문제는 결국 정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복지랑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화두가 돼서요. 이런 화두에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열심히만 하면 일자리가 있어, 열심히만 하면 돈 벌고 열심히만 그 공식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시대를 우리가 살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대방이 악수를 할 때 뿌리쳐 본 적 있습니까? 최근 몇 달 빼고 없잖아요. 누군가의 악수를 뿌리친다는 얘기는 저놈하고 원수 되겠다 이런 감정일 때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 몇 달은 누구나 뿌리치고 심지어 뿌리치기는커녕 아예 나가지를 않죠. 손이. 수십 년간 반사적으로 했던 악수를 안 해요 이제. 근데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도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도 악수하기 싫었던 사람 많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악수하기 싫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밀면 받아줘야 되죠. 왜? 우리의 문화가 관성이 그랬으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거죠. 이참에 그래 악수 사라지면 좋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바꾸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못 바꿨던 거예요. 악수가 처음 문화가 된 건 한 2000년 넘을 건데요. 그때는 내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악수를 했어요. 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세균이 뭔지 몰랐잖아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이제 위생도 알고. 그러니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수십 년 살면서 해왔던 행동들이 최근에 바뀐 겁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거절하면 해코지 할 것 같은 트럼프도 악수 거절에는 관대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팬데믹 끝나도 다시 악수할까요? 우리가? 안 하겠죠. 물론 뭐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악수뿐입니까? 밥 먹는 것도 그렇죠. 기업이나 뭐 관공서에서 구내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구내식당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다 같이 밥 먹으려고 만들어요. 밥 먹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또 밥도 구내식당 없으면 팀장이 야 다 밥 먹으러 가자 끌고 나가잖아요. 그거 웃기게 또 따라 나가요 다들. 맨날 다 같이 밥 먹는 문화를 우리가 가졌었잖아요. 최근 들어서나 조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도 다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좀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그동안 저항 못했고 자기의 입지가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따라했다면 이참에 이게 무너지면 되게 좋죠. 우리가 왜 칸막이를 쳤느냐? 8인석, 6인석 톱으로 자르질 못해서 칸막이를 친 거거든요. 이참에 구내식당 기업이 리모델링을 하면 제 장담컨대 1인석 엄청 많이 만들 거예요. 1인석은 좋은 게 따로 먹다가 필요하면 붙여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기본이 1인석에 과거에는 기본이 8인석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는 것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바꾸는 게 아니고 최근 몇 달이에요. 최근 몇 달간 바뀌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수십 년간 바뀐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생겼죠. 학교에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 학교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그 교수님이 작년에도 수업했을 텐데 작년에는 질이 높다가 갑자기 올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작년에도 떨어졌지만 말을 안 했다가 올해 하는 걸까요? 아마 후자가 더 그죠?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오프라인은 권위 때문에 쉽게 말을 못 걸잖아요. 또 성적을 매기는 교수한테 어떻게 쉽게 얘기합니까? 또 온라인으로 옮겨왔더니 교수, 권위 있는 교수도 모니터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컨텐츠 자체에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수능 인강으로 단련된 애들입니다. 스타 강사는 1시간 수업하려고 스텝 몇 명 데리고 며칠간 준비하는 거잖아요. 훨씬 밀도 있고 좋은 컨텐츠가 나오죠. 이번에 전체 학교에서 컨텐츠의 질만 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방통대가 제일 높게 나왔죠. 이게 변화예요. 이런 변화를 수십 년간 요구했었어요. 기업이 대학한테. 대학 배우는 거 너무 필요 없다. 좀 제발 기업에 맞는, 사회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걸 좀 바꾸자. 안 바꿨어요. 이해관계 상충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팬데믹으로 바꾸게 생겼어요. 오죽했으면 총장을 지내신 분이니까 대학 교육에서 업계 관계자 중에 최고 정점의 사람이죠. 저분 입에서도 스카이 졸업장 10년 안 남았다. 저분 후하게 얘기해서 10년이에요. 지금 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스카이가 저러면 딴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여기에다가 또 연대에선 디지털 강의 플랫폼을 저걸 왜 만드냐면요. 얘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메시지는 이거. 전국에 아니 똑같은 수업을 똑같은 전공이 수두룩한데 그걸 똑같이 다 계속하는 건 반복이고 낭비니까. 기본적인 교육은 한 군데서 콘텐츠를 다 만들면 그거 온라인으로 다 들으면 나머지는 거기에 힘 빼지 말고 나머지 집중하자. 근데 대신 그 전체 그 기본이 되는 콘텐츠를 누가 만들까? 우리가 만들 거라고 나온 거예요, 지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어차피 대학은 앞으로 많이 붕괴될 건데 우리는 살 테니 나머지 좀 붕괴가 좀 됩시다. 이 메시지랑 다를 바도 없어요. 그동안 업계에서 이거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게 또 업계도 굉장히 끈끈한 게 있어서 근데 이제는 그게 끈끈함도 사라진 거죠. 심지어 이번에 종교도 느꼈어요. 예배를 오지 못하게 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보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남의 교회 예배를 자꾸 봐요. 왜 출석 교회를 안 보고 남의 가느냐? 출석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까운 동네에 있거나 계속 갔거나 목사님이랑 친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죠. 소위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단골 같은 느낌. 근데 온라인으로 했더니 그게 깨지면서 제일 잘하는 데를 자꾸 가려고 들어요. 그동안 갔던 교회가 제일 잘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가까워서 갔을 수 있잖아요. 온라인이 그게 지워진 거예요. 대학도 그 학교가 제일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갈 수 있어서 간 거였잖아요. 이 관점들이 다 바뀌면요. 남는 거는 권위나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위계가 지워지면 실력만 남아요.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발휘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업들이 재택근무 잘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이 되네? 그게 문제잖아요. 일이 안 되면 팬데믹 끝나고 다시 돌아가자가 되는데 잘 되네 이러니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수많은 기업들이 해봤더니 괜찮아요.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이건 외국 기업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하자. 많은 기업들이 이 선언을 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가 대도시에 모여 사는 이유, 비싼 집값 감당하는 이유는 대도시에 일자리가 있어서 모인 건데요. 이 문제가 좀 바뀌겠죠.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영향을 받았어요. 월세 시장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물론 우리의 부동산에서 월세 시장이 중심이 아니라서 우리는 금방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당장 뭐 이거 갖고 부동산의 영향은 당장은 없지만
한 5년 10년 보면 조금 영향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뭐 저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나라도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집에서 일 많이 하기 시작하면 집을 이거 꾸미는 것도 누군가 또 돈 벌려고 나오겠죠. 심지어 최근에 이런 것도 해요. 저 크로마키 천을 왜 파냐면요. 집에서 화상회의를 해보세요 한번. 애가 막 뒤로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걸로 딱 막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 왜 하필 크로마키냐? 저 합성할 수 있잖아요 배경을. 내가 원하는 근사한 배경으로 꾸밀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도 이런 걸로 팔고 돈 벌어요 지금. 역시 발 빠른 사람이 기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택, 원격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트레스 더 많이 받습니다. 밖에서 일한다고 널널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권한과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노동 강도,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거라서 당연히 뭐 마인드풀니스나 바디풀니스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거예요. 뭐 운동도 마찬가지, 취미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흐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일 하나가 생기면 그 일이 연결되고 새로운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계속 나오는데요. 그 흐름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단지 잠깐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람을 두려워해 이 관점만으로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더 넓은 범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어울려 살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겐 단절이 아니고 연결은 한데 다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한 그런 연결의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